요 밑으로 한참 도로까지는 꽤 먼데 거기서 나는 차 소리들이 여기까지 다 들리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소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도로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귀가 진짜 무뎌진 것 같다 보니까, 아예 저런 소음 속에서 아예 사니까. 오늘 또 뭐 귀향 산책 나오면서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습니다. 야, 이건 쌀이나무인데, 쌀이나무 꽃이네. 내가 가만히 보면 이런 그 자주색, 그 보라색에 가까운 이런 자주색들 있잖아. 이런 자주색들을 내가 좋아해 보면, 저런 색들을 내가 좋아한다니까. 보라색 계열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소모되는 남자 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의 그 내용은 주로 이 자연이 그 수컷이라고 하는, 수컷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수컷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하고, 다음은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사회가 남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로 내용들을 보면 이 남자를 소모적인 부품으로 사용을 한다. 쓰고 버릴 수 있는 간편한 존재로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 책은 여기 어떻게 이 책을 만나게 됐냐면, 여기 서운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번역을 해놨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서운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연결이 된 책,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서운국이라는 사람이 썼잖아. 근데 그 책이 좋아서 그 사람이 쓴 다른 책을 찾다가 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이 책을 사게 됐던 것 같아. 저 직박구리 소리네. 직박구리 소리가 되게 요란하구나. 아, 그럼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여자들, 이게 페미니스트로 대변되는 그런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 이 유리천장에 대한 이야기.
이 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치자고,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들이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서 여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여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 그래서 그 유리천장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보니까 풀어놓더라고. 유리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무관하게 엘리트 권력 집단은 남성들로 가득하다.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남성들이 대통령직과 부통령직을 차지했다. 남성들은 대법원 판사직 중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자리를 가져갔다. 남성들은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의 80%를 웃도는 의석을 차지했고, 특정 주의 의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남성들은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 상위 CEO직의 90%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사회가 남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주장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그 현 사회, 미국 사회의 그 상위 집단들, 잘 나가는 집단들의 성비를 보면 남성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다른 면들도 봐야 되거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실수는 사회의 꼭대기, 즉 최상위층만 보고 사회 전체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렇다. 최상위층의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그런데 만약 사회의 밑바닥, 최하위층을 보면 그곳에서도 여성보다 많은 수의 남성들이 발견된다. 이는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좋지 못한 결과들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교도소를 살펴보자. 미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수감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남성이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삶이 가장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경우라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훨씬 더 긴 수감 기간을 선고받는다. 사회의 최하위층에 있는 또 다른 집단은 노숙자들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노숙자인 경우가 더 많다. 사실 수년 동안 노숙자들은 거의 남성들 뿐이었다. 워런 파렐은 노숙자의 남녀 구성 비율에 따라 노숙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숙자들이 거의 모두 남성들이었을 때 이들은 부도덕한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불황자나 건달, 떠돌이 등으로 불렸다. 첫 여성 노숙자들은 봉투를 쓴 숙녀라는 뜻을 가진 백레이디라 불렸다. 여기에서 레이디, 즉 숙녀라는 용어는 남성 노숙자에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존중을 의미한다. 최근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 집단의 15% 정도가 여성이었다. 미국 노숙자 연합은 남성 노숙자의 수가 여성의 3배 정도 된다고 보고했다. 사회적 착취를 명확히 보여주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근무 중 사망이다. 사회는 사회 안에 다양한 일들을 처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중 어떤 일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범죄자들과 총격전을 벌여야 한다.
불타는 건물에 들거나 난민 구조를 위해 풍랑이 거센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 사회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쟁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다. 세계사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사회는 전사들을 전장에 보내야 했고, 많은 전사들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런 사상자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 사망한 2007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 2,938명이 남성이었고 62명의 여성은 62명으로 사망자의 2% 정도를 차지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 유리천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할 때 그 여자들, 페미니스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의 하위층, 사회의 상류층만 보고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가 살기 좋은 가부장적인 사회다, 이따위로 간단하게 말하는 건 진짜 편협하다는 거지. 그 사회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을 다 봐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 사회 최상위층에는 남자들이 많은 것은 인정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회 최하위층에는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많아. 가만히 뉴스 같은 거 봐봐. 그 지하철 문을 수리하다가 그 지하철에 끼어 죽는 사람이 여자였었던 적이 있냐고. 항상 남자야. 석탄 컨베이너 벨트에서 그 컨베이너 벨트에 말려 들어가서 그 죽는 노동자들 여자였었던 적이 있냐고. 항상 남자야. 그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들 가만히 봐봐. 거의 70~80%가 남자야. 그러니까 무슨 가부장적이니 무슨 뭐 유리천장이니 하는 그런 얘기는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한쪽 면만 보고 그렇게 규정하는 건 그게 완전 오류라니까, 오류.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양극단에 포진돼 있거든. 왜 남자들은 이렇게 양극단으로 포진돼 있을까? 최근 인간이 가진 중요한 24가지 긍정적인 특질과 강점들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를 만들어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해 평가하고 있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남성들은 이 검사의 양극단치에서 여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한다. 친절함, 잔인함, 호기심과 편협함, 지혜로움과 미성숙함, 외고집, 자기 절제와 자기 방종 혹은 겸손함과 자아도취 같은 긍정, 부정 조합을 제시했을 때 각 성향의 양극단은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그 인간의 특징들 있잖아. 그거 긍정적인 면들, 부정적인 면들을 골고루 24가지 항목을 해서 수십만 명을 검사를 해봤더니 여자들은 그 검사 항목의 양극단, 가장 낮거나 가장 높거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이게 종 모양으로 포진돼 있고, 남자들은 양극단에 꽤 많은 수가 포진돼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의 없는 그 영역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뭔가 달라. 그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
양성 평등에 대한 주장을 할 때 남성과 여성이 뭐가 다르냐, 사회가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해서 그렇게 달라 보이는 거지 어차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별로 없어. 이렇게 광범위한 조사를 해봤을 때 분명히 남성과 여성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니까. 이렇게 남성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그 성향이 왜일까? 라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우리 조상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그 조상들의 성비가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야 엄마 아빠 있으니까 50대 50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게 틀린 답이야. 그게 틀린 답. 오늘날 인구의 조상들 중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았다고 결론이 내렸다. 2대1.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인류 조상의 67%가 여성이고 33%가 남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 3명이 우리 조상이 있다면 우리 윗대 사람들 그중 2명은 여자이고 1명은 남자라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여자의 그 난자로만 전해지는 그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있거든.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그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 두 유전자의 그 변이도 다양성의 비율을 보면은 그 윗조상들의 분포를 알 수 있어. 그 분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자로 태어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는 거야. 뭐 특별하게 다른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남자로 태어나면 반드시 아빠가 되질 않아. 2명 중에 1명은 아빠가 되지만 나머지 1명은 자기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을 못한다고. 지금은 최근에 뭐 일부 일처제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우리 과거 조상들을 보면 수컷들 둘 중 하나는 평생 짝짓기 한 번 할 기회도 갖지 못했던 거야.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진화 역사를 살았던 수컷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바로 양극단이야. 뭐 아니면 도식. 남성이 여성보다 유전적으로 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일 법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새로운 특성이 어떤지 보는 유전자의 실험, 즉 돌연변이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진화를 이끄는 힘이다. 필연적으로 이 실험의 대부분은 실패다. 신중한 계획과 숙고를 거친 인간의 실험과 달리 자연의 실험은 그저 새로운 유전적 조합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즉 무작위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진화는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실험인데 성공보다 실수나 실패가 더 많다. 유전적 실험을 위한 최대의 매개체는 2가지 특성을 지닐 것이다. 만약 실험이 실패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 나쁜 돌연변이가 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전자 풀에서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실험이 성공하면 좋은 돌연변이를 유전자 풀에
신속하게 퍼뜨리도록 해야 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만약 돌연변이가 실패자라면 자식이 없어야 하며 승리자라면 다산이 가능한 자식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종과 유전자 풀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편의상 뭐뭐 이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남성은 여성보다 이런 자연의 실험 대상 역할에 훨씬 더 적합하다. 여성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남성은 같은 해에 많은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또한 대부분의 여성이 최소 1명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반면 많은 남성은 자식이 하나도 없다. 이 자연이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뭔가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실험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거예요. 여성에다가 그 실험을 했다가는 그 실험이 만약에 실패로, 대부분의 실험 100번을 하면 99번은 이게 실패를 하거든. 근데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여자한테 그런 실험을 하면 그 실험 결과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남자에다 그런 실험을 하면 그 실패한 실험의 그 남성은 그 여성들이 성선택을 하거나, 어차피 남성은 전체가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실험 대상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는 거지. 이 자연은 이 수컷을, 이 남자를 실험실의 쥐처럼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실험실의 쥐처럼 쓰고 있는 결과물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인간의 그런 특성들을 설문지로 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여자들은 종 모양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에 있는 반면 남자들은 양극단에 꽤 많은 수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즉 이 자연이 그 유전자 실험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양극단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 우리가 사는 그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보통 여자들은 남성들보다 여자들이 더 사회적이다. 남성들은 그 사회성을 깨트리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말을 하거든. 여성이 남성보다 더 사회적이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 들었던 논거들을 살펴보자. 공격성부터 보자면 그들은 공격이 가까운 사회적 유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것을 피한다고 말한다. 남성들의 공격성을 보면 마치 이들이 사회적 유대를 깨트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똑똑한 설명이지만 모든 상황에 들어맞지는 않는다.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적이다. 정치적으로 옳지 않을지는 몰라도 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여성은 남성보다 물리적으로 뺨을 때리는 것부터 흉기로 폭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연인을 공격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여성의 폭력은 남성보다 언론의 주목을 덜 받는다. 첫째, 남성은 여성보다 사건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둘째, 배우자 둘 다 폭력적일 경우 대개 경찰은 남성을 탓하며 여성 편을 든다. 셋째, 여성이 피해자 역할에 더 능하다. 넷째, 가장 중요하게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공격이라도
남성이 가했을 때 피해가 더 크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때린다면 아내가 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남성도 자신보다 20cm 크고 40kg 무거운 상대에게는 시비를 걸지 않는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아동을 더 학대한다. 물론 남성보다 여성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모든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약간 더 높다. 비록 이 차이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여긴다 해도 여성들이 관계를 망칠 것이 두려워 폭력을 삼가한다는 생각과는 상충된다. 여성들은 친밀한 상대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적어도 남성들보다 덜 꺼린다. 남녀의 차이는 다른 데 있다. 남성들의 폭력적 행동은 더 넓은 영역에서 일어난다. 소년들은 학교나 이웃의 다른 소년들과 싸우고 남성들은 거의 관계가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과 싸운다. 술집에서 발생하는 남성들의 언쟁은 종종 치열하다 못해 치명적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여성들은 대체로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 쇼핑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다른 여성과 칼부림을 하는 여성을 상상해보라.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처음 보는 사람을 때리지 않는데 바로 여기에서 공격성의 큰 남녀의 차이가 나타난다. 크로스와 메디슨의 생각과 달리 공격성의 남녀 차이는 친밀한 관계가 아닌 멀거나 낯선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차이는 친밀한 관계를 망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남녀가 관심을 갖는 관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성은 친밀한 상대의 생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싸움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성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남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싸운다. 돕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공격성과 상반된다. 따라서 돕는 것과 다치게 하는 것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다면 우리의 주장에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돕기는 공격성과 똑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연구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도움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여성들이 덜 돕는 이유는 그들이 억압되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일반적인 주장은 억지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돕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진짜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큰 집단의 생소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연구실 실험은 가짜 응급 상황 속에서 참가자가 피해자를 돕는가를 살펴본다. 이런 환경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돕는다. 하지만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관계에서의 도움 행동을 살펴보면 남녀의 차이는 공격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라고 하는 원을 그리면 자기 자신에서 그렇게 멀리 가질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관심 영역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관심 영역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타인을 이렇게 돕는 행동을 할 때도 자기의 관심 영역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해서만 관심 있지 자기 영역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 돕는 행동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남성들은 여자보다 그 자기의 관심 영역이라는 원이 여자들보다 2배, 3배만큼 넓어.
그러니까 남자가 공격성을 드러내는 영역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친밀한 관계, 그 영역이 아니라 그 바깥의 영역이라고. 그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친밀한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이 더 공격성도 드러내고 또 남을 돕는 그 행동도 더 많은 것처럼 드러내거나 아니면 남성하고 큰 차이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남성들이 관심으로 영역이 있는 그 먼 부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공격성도 누굴 도울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하다, 남녀는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잘못된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틀린 답들이 나오는 것이기. 실제 가정 내에서 그 폭력 상황들을 진짜 CCTV를 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다 설치해놓고 24시간을 딱 분석을 해보면 누가 더 시비를 걸고 누가 더 폭력을 많이 쓰는지, 그 연인 관계에 있을 때 누가 더 손으로 뺨을 때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진짜 전체를 다 놓고 분석을 해보면 훨씬 여자들이 더 공격적이라는 거야. 이 책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회적 관계에 전문화되어 있다. 여성은 천성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고 보살피는 1:1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 잘한다. 남성은 좀 더 큰 집단과 제도에서 기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문화는 여성 무리보다 남성 무리로부터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여성보다 남성이 문화와 그로 인한 혜택을 양산하는 집단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그 차이는 아마 뇌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것이다. 공감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의 뇌와 시스템에 적합한 남성의 뇌에 대한 사항을 기억해보라. 공감은 친밀함에 더 좋고,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시스템 지향적인 남성의 뇌가 문화와 더 잘 맞을 것이다. 결국 문화란 남성들 무리로 하여금 다른 제도를 지닌 다른 집단의 남성들을 능가하고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문화는 남성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 문화는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하는 방식 또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의 기원은 속해 있는 남성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시스템에 출현해 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남성 소모성은 앞선 장들에서 봐왔던 남성의 극단성 패턴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자연은 여성보다 남성들을 상대로 주사위를 더 많이 굴린다. 즉 남성을 대상으로 일종의 도박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은 남성들에게서 천재와 정신지체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여성보다 남성들을 통해 지능과 키, 성격 등 여러 요소에 대해 더 폭넓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남성들의 극단적 특성을 일종의 실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연은 유전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하여 그중 어떤 조합들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무작위로 테스트해 본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인류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조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실패작으로 머무르게 된다. 유전자의 무작위 조합은 대부분의 경우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선택과 종의 생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유전자 조합 실험은 결국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는 부적응적 사례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지능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의 지능을 진화시키기 위해 자연은 기존의 유전자 조합을 변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뇌를 만들어 보아야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변형된 뇌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열등한 뇌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그 종이 계속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개선되기 위해서 이런 개체들은 다음 세대에게 열등한 뇌를 만든 유전자 조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류 여성은 아기를 낳는다. 정신지체 여성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아이가 정신지체아가 될 확률은 평균 이상이다. 대부분의 여성은 아기를 낳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는 열등한 특성들은 속가내기 어렵다. 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번식하지 못한다. 오로지 가장 성공한 남성들만 번식하고 정신지체 남성들은 이 성공한 엘리트 그룹에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자연의 유전자 실험은 남성에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종료된다. 불운한 남성의 유전자들은 유전자 공급풀에서 속간해진다. 반면 불운한 여성의 유전자는 많은 세대 동안 끈질기게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실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남성들을 통해 얻은 열등한 유전자 조합은 재빨리 유전자 풀에서 삭제되어 이 조합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짧게 정리하자면 남성들이 더 소모적이기 때문에 자연은 분명히 여성보다 남성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유전자 실험을 할 수 있다. 남성들은 자연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실험용 쥐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극단적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은 것이다. 문화가 남성을 더 소모적으로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남녀가 주로 차지하는 사회적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남성은 큰 규모의 사회 집단을 선호한다. 여성이 선호하는 작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친밀한 관계와 달리 이런 집단들은 구성원을 소모적 존재로 만든다.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작은 관계에서 각 개인은 모두 소중한 존재다. 연인들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연구에 따르면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연인과의 헤어짐을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내가 사라 와트먼과 실연, 짝사랑의 두 가지 면이라는 책을 쓰며 알게 된 사실이다. 실연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헤어진 연인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람들은 다른 상대를 찾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새 연인이 옛 연인을 실제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새 연인은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의 일부분이지 옛 연인과의 관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떠나간 사랑은 정말로 떠난 것이다. 깊이 사랑한 누군가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다. 여성은 친밀한 관계에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익숙하다. 아이들에게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남편에게도 아내의 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에게 새로운 아내가 생긴다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 아내와 함께 나누고 만들었던 기억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여성은 희생이 많이 필요한 관계에 익숙하며 심지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조적으로 큰 집단에서는 각 개인을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 남성들이 만들어낸 대규모 기관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구성원을 교체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이나 군사조직,
대기업, 국회와 시의회, 시립 오케스트라, 프로축구팀을 생각해보라. 이런 각 기관에 속한 개인의 자리들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적이 있고 현 구성원들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구성원이 계속 교체되는 동안 그 기관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대규모 기관들은 각 개인의 자리가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분명히 인지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기관이 자신을 쓸모있고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다. 이것이 바로 소모성이 문화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그 집단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격려한다. 덕분에 개인들은 대체되지만 그 집단 자체는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대체될 수 있다는 위협은 큰 집단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기관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남게 한다. 따라서 남성이 소모적이라는 의미는 남성이 만들어낸 사회관계 종류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소모적이라는 개념 덕분에 남성 집단들은 구성원들이 어떤 애정이나 친밀감 없이도 공동의 목표와 업무 달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들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점이다. 남성의 소모적인 특징은 문화가 가진 이런 불평등한 보상 패턴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성공 가능성이 극도로 낮고 자신들이 전적으로 소모적인 존재라는 점을 알고 있다. 자연 선택의 핵심이자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번식 과정에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생물학적 경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운을 타고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남성의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다수 남성들의 실패는 다른 소수 남성들의 큰 성공을 의미한다. 문화는 모두에게 보상을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대신 유용한 것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큰 지분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남은 찌꺼기만 제공할 뿐이다. 모든 문화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인류학자들은 문화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여러 초기 문화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문화들에서는 개인 소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얼마나 나누는 사람인지에 따라 지위가 정해지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추구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문화들은 대부분 원시적인 수준에 그쳤다. 우연이 아니다. 문화는 불균등한 보상을 바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는 발전하지 못한다. 문화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혁신과 실험, 위험 부담을 동반하는 일종의 모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격려는 결국 차등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다시 말해 풍부하고 강력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노고가 있는 사람에게 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남성은 이런 종류의 업무에 잘 맞는다. 여러 특성들에 있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남성들 간에도 정도의 차이가 큰 편이다. 성공의 요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바로 남성의 이런 독특함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극단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은 미지의 성공 요소가 무엇이든지 적절히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은 소모 가능한 존재이기도 하다. 보상에 차등을 둠으로써 문화는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경쟁과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는 큰 승리자들과 큰 실패자들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큰 실패자들을
감당할 의지가 없으면 큰 승리자들도 얻을 수 없다. 단 문화의 입장에서 여성들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다수의 여성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반면 남성이 실패자가 되는 것엔 문화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패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화에 유용할 때도 있다. 이것이 남성의 역할이며 여기에서 최고와 최악의 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그 유전자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자연이라는 것에서, 그리고 이 문화가 기반이 되고 있는 이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남성을 얼마나 이게 지금 소모적으로 쓰는지, 실험용 쥐로 쓰는지 적나라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다고. 여자를 안정적으로 기본빵으로 깔고 남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이 자연이고 이 사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슨 가부장이니 아니면 유리천장이니 하는 건 완전 개소리라는 거야. 개소리. 이 자연이 됐든 이 사회가 됐든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우호적이라니까. 여성으로 사는 게 남성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 이건 여성,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성이라는 것은 거의 안전빵이라고. 안전빵. 응? 근데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남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치열한 거지. 삶 자체가 치열한 거야. 여성은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야, 남자답게 행동해 라는 말은 있어도, 야 이년아 여자답게 행동해 이런 말은 별로 안 쓰거든. 그게 여자는 여자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남자는 남자인 걸 증명 안 하면 완전 병신 취급받는다고. 그게 유전적이 됐든 그 문화적이 됐든지 간에 다 동일하다는 거지. 그 방식 자체가.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누가 저 남자답게 좀 굴어봐 라고 말할 때 보통 그녀가 이봐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남자답게 좀 굴어봐 라는 말을 야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야지 라는 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문화는 이런 류의 해야 할 일들이 많으며 이를 남성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개인도 보통 그 일을 남성에게 의존한다. 보통 기저귀 갈기나 설거지 같은 전형적인 여성의 일들도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기에 지저분함이 남성에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힘이 많이 들고 위험한 일들은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할당된다. 대체로 남성들은 위험한 일들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왔지만 이것이 지속될지는 완전히 확신하지 않다. 오늘날 남성들은 평등의 미사 요구 속에서 자랐으며 언젠가 여성들을 그런 굳은 일에서 면제시키는 것에 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심리적 기제들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남성들은 그들의 감정과 동떨어져 있기로 유명했다. 오늘날 남성들은 좀 더 여성처럼 키워졌고 이는 점차 스스로의 감정에 친숙해지고 있음을 내포한다. 하지만 그것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 지저분하고 위험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제쳐놓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답다는 것은 당면 과제에 주력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남성이라면 감정에 방해 없이 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었다. 전통 사회가 그러한 일들을 남성에게 부여했던 한 가지 이유는 여성들이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비위가 약하거나 머뭇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남성들은 그런 감정들을 인정하면 안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젊은 남성들로 하여금 감정에 충실하라고 권한다. 감정의 뚜껑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다시 안으로 쑤셔놓고 뚜껑을 닫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에는 분명한 특전이 있었지만 또한 책임과 의무도 따랐다. 우리 문화는 그 특전들을 없애기 위해 오랜 노력을 했다. 상대적으로 의무와 규정들을 균등하게 하는 것은 보다 더뎠다. 우리가 남성을 여성처럼 만들고 그들의 전통적인 특징을 없앨수록 그들은 남녀의 의무와 책임도 거부하기 시작할지 모른다. 특히 임신한 여자친구나 어린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남성들의 수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남성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아버지로서의 의무에 대한 압박을 훨씬 적게 받는다. 만일 우리 사회가 남자다움의 특전과 의무를 모두 없애는 데 성공한다면 놀라운 사회 실험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잘 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용이 있는 게임에는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학교라든지 가정에서 지금 전염병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게 남녀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성평등.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키우고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키우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니까 같은 조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키우자는 거야. 우리 그 초등학교 한번 봐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8, 90%가 여자 선생님 뿐이야. 그런데 그 아이들은 남자 여자가 지금 반반씩 섞여 있거든. 선생님도 좀 반반씩 섞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여자 선생님이 여자아이를 가르치는 건 문제없지. 근데 여자 선생님이 과도한 여자 선생님 비율로 남자아이를 가르친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없고 엄마의 역할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그 아이가 여자아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이렇게 남자아이를 키우면 지금 일본처럼 돼버린다니까. 우리가 20년 뒤에, 아니 10년 뒤일 수도 있고. 지금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남성들의 초식화잖아. 그리고 그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하여간 지금 산책도 이제 거의 지금 끝나가니까 일단 결론을 내려보자고. 이 자연이 남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회가 남성을 어떻게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금 인지를 했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유전적으로 내 체질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아는 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이 책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 이 자연과 사회가 남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뭘 기대를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나를 실험용 쥐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모르는 것, 몰랐던 시기와 그 내용을 알았던 시기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고. 뭐가 달라지지?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대우하는구나, 알았어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나 이거? 길거리 가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막 두들겨 패.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두들겨 패는 거하고,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두들겨 패는 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지. 알고 맞는 것과 이유도 모르고 맞는 것의 그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자연이 됐든 이 사회가 됐든 이 남성, 나라고 하는 이 남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이 돈으로 따지면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벌고 멈추면은 그게 나한테는 가장 베스트거든. 근데 이 자연과 이 사회는 항상 남성들한테 내가 필요한 만큼 보다 훨씬 더 많이 벌도록 계속 펌프질을 집어넣거든. 야, 너 좀 더 벌어야 돼, 좀 더 벌어야 돼, 좀 더 벌어야 돼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잉여로 만들어 놓은 돈들은 대부분 여자이거나 아니면 어린 자식들로 그 돈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이 사회가 됐든 자연이 됐든. 왜냐하면 이 사회하고 자연은 항상 여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남자를 소모적으로 쓰거든. 그러니까 항상 부를 창출하는 것은 항상 남자 쪽이고, 그 창출한 부의 잉여분을 항상 여자들하고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게 법이 됐든 자연현상이 됐든지 간에 뭐든지 그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런 돌아가는 전체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일 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고 남자들은 그렇게 계속 극단에 치닫는 거예요.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자꾸. 그게 이 자연한테도 유리하고 이 사회한테도 이 문화한테도 유리하거든. 그리고 여자들한테도 유리하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낳은 그 아이들한테도 유리하거든. 근데 남자들한테는 불리해, 이 시스템이. 남자들한테 분명히 불리한데 이 불리한 그걸 남자들이 눈치 못 채게 만들려고 교묘하게 가려놨다고 지금.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가려진 장막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남자들한테 이게 진실이야 라고 말해주는 책이거든요.
일본의 그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더 이상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또는 그 여자가 낳은 그 아이들한테 더 이상 큰 매력을 지금 못 느끼는 거잖아 지금. 혹은 그렇게 그 흥미를 그쪽으로 시선을 가려고 하는 걸 됐어라고 하면서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트로피, 여자라고 하는 트로피 하나를 놓고 남성이 2명이 3명이 서로 경쟁하는 이 구도가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에서 그 3명 중에 어떤 한 명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됐어, 니기들끼리 해 하면서 그 3명의 그 경쟁에서 발을 빼버리는 그 남자들의 무리가 바로 사토리 세대잖아. 사토리 세대. 난 관심 없어 하면서 발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능력이 없고 경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 패배 의식으로 발을 뺀다라고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이 자연이라든지 이 문화의 시스템이 얼마나 남자들을 소모적으로 쓰고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눈이 트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성공하는 것, 즉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또 새로운 종으로 분화를 해서 이런 자연적 환경이 바뀌었을 때 멸종하지 않고 새로운 종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런 진화의 역사가 솔직히 나한테는, 그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한테는 별로 득될 게 없거든. 그게 그 유전자한테나 득이 되는 거지 나한테는 득이 되는 게 아니거든. 즉 나는 유전자가 아니거든.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대만 업체를 먹고 대만 업체를 이기고 중국 업체의 대량으로 만드는 것도 이기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겨나가고 매출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문화. 삼성전자만 좋은 거지. 그 삼성전자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이어가는 회사가 된다? 그건 문화가 좋은 거지. 문화가 소모품처럼 부품처럼 쓰고 있는 개별 노동자의 남자들한테는 뭐 그닥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게 좀 눈이 트인 세대일지도 몰라. 눈이 트인 세대. 그래서 진짜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뭐냐, 진짜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게 뭐냐, 라는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본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거야. 남자인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있잖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는 거. 보통의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라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 눈앞에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나도 그 감정, 두렵고 무서운 감정은 외면을 하고 그 바퀴벌레를 때려 잡아야 되는 게 남자거든. 근데 여자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키워지지도 않고 유전자나 자연이나 사회가 여자들한테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엄마야 하면서 도망가는 게 역할인 거고, 남자들은
저 조그만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하면서 뚜벅뚜벅 가가지고 때려잡는 게 남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게 키워졌어 남자들은. 근데 이 사토리 세대들은 내가 왜 저 더러운 저 바퀴벌레를 잡아야 돼? 여자인 너희들이 안 잡는다면 나도 잡을 이유 없어 라고 하면서 같이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정, 더럽고 무서운 그 감정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국가나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리해. 그렇게 물러나 있어도, 이렇게 물러나 있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의 부는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렇게 내가 남자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여자처럼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오늘에 충실하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추구를 해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가거든. 뭐 경제가 어렵네 어쩌네 말은 해도 뭐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뭐 대한민국 사회 출산율이 뭐 한 명 이하로 떨어졌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나는 남잔데 나는 뭐 애를 낳고 싶어도 내가 낳을 방법이 있나? 라고 하면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물러나 버려. 그 상황에 대해서 뭐 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면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사토리 세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 있는 삶이 해보니까 불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또는 이 자연이 유전자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눈치를 채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 여자들이 이 책을 읽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남자들은 진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야.